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약물 중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교상까지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환자에 관련된 평가 부분, 처치 부분, 외상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질환 관련된 부분, 질환 관련된 부분까지 좀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뭐가 추가되어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상까지는 말씀드렸으니까 교상까지 물리 상처까지 끝나고 나온 이후에는 환경이라든지 뭐 특수 상황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급성 질환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상까지는 그냥 격가지로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부가적으로 추가 지식을 획득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갈까 하는데 우리가 이 전까지 알코올 중독 관련된 내용들 조금 다뤄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여기서 그 전에 잠깐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보시게 되면 뭐 회복 자세부터 정서적 안정부터 척추 손상 환자 척추 손상 여부 그 다음에 저천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여기 있더라. 특히 이 똑바로 누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구토 등을 일으켰을 때 기도에 위협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똑바로 눕게 두지 않는다. 그 혼다 두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환자는 중추신경계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동이 본인의 의식에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않는 것이 그 돌발 행동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종사자들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 종사자분들이 이제 처치를 하실 때는 알코올 중독 환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몇 가지를 확인할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혈중 내 포도당 농도를 조금 확인을 해 보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내 포도당이 얼마큼 있는가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의 역할이냐?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진행할 부분들은 알코올 중독까지는 얼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에 약물 중독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약물 중독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의 약물 같은 경우가 워낙에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완벽하게 캐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대응을 해줄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응급사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약물 관련 그 약물 섭취한 그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성분 주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성분에 관련돼서 어떤 약물을 쓰면 되겠다라는 정보들을 병원에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별도의 독극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상한신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 특히 원거리에 환자가 발생했거나 혹은 구조 상황, 이송 상황이 오랫동안 걸릴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뭐 조치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심 내에 발생한 약물 중독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 완벽하게 일일이 대응할 수 없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환자를 처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 중에 뭐 위에서 동일한 내용들은 보실 필요는 없고 딱 하나하나씩 딱 봤을 때 뭐랑 비슷해요. 알코올 중독 환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섭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섭취한 약물의 대량일 경우 우리 몸에서 이 약물의 흡수 정도를 막기 위해 얘 또한 구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가장 많이 사고 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불안전소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가 특별한 냄새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특별한 색깔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맛도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성, 아무런 음, 특정한 독성을 내가 인지할 만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전 요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난방기구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는 거니까 한때 지금 조금 유행이 사그러진 것 같긴 한데 캠핑 같은 것들, 그래서 난로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장작을 태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돌아오시게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몇 가지 보셔야 될 거는 특정 장소, 시간대 증상이 악화되거나 좋아진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환자의 직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 예를 들게 되면 뭐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현장 근로자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위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일산화탄소를 일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의 일가족이 캠핑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매우 심하다는 식으로 119를 불렀고 4사람 모두 다 두통과 뭐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죠. 그리고 거의 유사한 증상이죠. 동일한 증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캠핑이라는 것들도 있고 새벽에 난방기구를 떼었겠죠. 그러면 이런 병력 청취와 상황과 동일한 증상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건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통이 이 저산소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나온다. 우리 신경계가 산소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가 된다면 이런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두통만으로 아까 전에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통만으로 뭐 진단 내릴 수는 없겠죠. 두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두통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 상황과 진단과 증거와 그 다음에 증상과 징후 등을 종합해서 그 진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우리는 진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진단하기엔 좀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합의점을 좀 몰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있긴 한데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요, 일산화탄소 중독도 심각한 경우 의식 없어지고 호흡정지와 심장마비, 이거 뭡니까? 임상적인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 죽은 사람, 신장이 안 뛰면 죽은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을 찾아보시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뭐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역으로 보게 된다면요, 일산화탄소가 많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있는 곳은 무슨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시켜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뭐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성질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황별, 평가별, 이게 무엇에 가깝다라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신고와 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치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물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피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등산이나 아니면 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식물들의 피부에 걸치거나 긴팔이나 긴 바지 등을 입지 않아서 피부들이 바로 노출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환자, 경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중증 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피부에 관련돼서 알러지처럼 여러 가지 과도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좋겠죠. 물론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처럼 특별하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자가 처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매우 중증의 환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119에 바로 신고해 주신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교상입니다. 물린 상처.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린 상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동물에 물린 경우, 특히 포유류에 물린 경우가 있는데, 여기 광견병을 유발하는 것들은 이제 야생 너구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물론 개도 있겠지만은, 들쥐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너구리가 이제 주 숙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낯선 행동할 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동물 광견병 관련돼서 이제 물리게 되면,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에 여러분이 조상을 입게 되면 그 동물은 이제 조사를 나가게 돼요.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이 병원군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뇌 조직 같은 것들, 조직 검사 같은 것들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비눗물로 상처를 씻고 뭐 지혈하고 상처를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이거 광견병이 위험한 건 뭡니까? 피가 많이 나서 위험합니까? 그건 아니고 병에 걸린 것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감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냥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물린 경우, 요게 좀 희한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사람에 물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을 못하는, 특히 어린아이일 때 이제 물린 상처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비누와 물로 씻는다, 이런 것들 있는데, 사람 입에, 구강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그 개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바이러스 병원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똑같이 감염 방지를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뭐 지혈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도 생각보다 더럽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독사에 물린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외국이나 뭐 국내나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독이냐 아니면 혈액독이냐, 이 두 가지의 독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가 달라지게 된다,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두 개 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부터 해가지고 호흡마비 등이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렇게 독사와 그리고 독이 없는 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삼각형의 머리, 그 동그란 머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독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독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머리가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뾰족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약간 둥그스름하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뱀은 내가 쉽사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물렸을 때는 그 독이 무슨 뱀이었는지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은, 뭐 굳이 독사인지 독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뱀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물린 자극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머리가 뾰족한 것들. 그리고 물리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사제 독이 흘려가면서 대부분 사제일 거예요. 뱀이 뭐 점프해서 목을 물거나 가슴을 물거나 복부를 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산이나 들 같은 거에서 뭐 무언가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들이 같은 활동을 할 때 그때 쉽게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목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를 땅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채취할 때 손을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물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심하게 확대한 거리는 통증이라든지 요건 다 염증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반응도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5분 이내 자리에 부종 계속 붓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변색 피가 차이는 수포 6시간, 10시간 이내 발생한다. 메스꺼움, 구토, 발한, 허약감 등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봤던 그림 있죠? 부종, 탱탱 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위 변색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괴사를 시킨다는 소리는 심각한 독성의 뱀이다, 독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물렸다고 해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뱀의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다 모두 여기 뱀이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진전시킨다, 물린 자는 비누와 물로 씻는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물린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신장보다 낮게 한다. 여기 이제 부목 사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부목을 사용하게 되면 신체 말단 부위의 움직임이 감소함에 따라서 혈액이 독이 물린 신체 부위에서의 혈액이 이제 중심순환계로 말단 부위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장보다 낮게 한다. 중력을 이용해서 피가 빠르게 중심순환계로 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사인지 독사가 아닌지 여러분들 굳이 꼭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하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신 것이 좋을 수 있겠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참찜질이나 얼음찜질 그 다음에 째고 빨아내는 방법 요거 옛날에서 뭐 그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지 않으셔야 되고 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적인 해야 되지 않은 안 해야 되는 이유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빨아내는 사람 입에서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처를 통해 독이 퍼질 수도 있다는 점 그거 빨고 뱉어야 되는데 이 빨았을 때 갑작스럽게 삼킬 수도 있다는 점 그 째고 빨아내는 방법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빨아내는 방법 썼으니까 째는 것들도 그게 효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물린 상태에서는 독이 벌써 혈관을 타고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째는 것 그리고 짜내는 것 요게 그렇게 환자에게 유용한 응급처치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해야 될 일 요거 똑같죠. 비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뭐 소독 같은 것들은 해봄직 하죠. 해봄직한데 뭐 굳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충에 쏘인 상처 대표적으로 이제 벌 같은 것들이 있겠죠. 벌, 모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동일한데 비슷한데요.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침이 계속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침 안에 남아있는 독이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전달될 거라서 독의 그 침투된 양이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박혀있는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침이 박혀있는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빠르게 제거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써져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먹지 마세요. 처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장수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는 장수말벌이 있으니까 벌의 크기나 모양, 형태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게 독성이 강한 벌인지 독성이 약한 벌인지 알 수가 있고 근데 독성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이 벌 쏘이고 난 이후에 탱탱 붓고 몸이 가렵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추가적으로 소아나 노인처럼
그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든지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좀 과도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좀 과도하게 혹은 과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성의 양이나 쏘인 양 같은 것들을 한 방 쏘였어요, 두 방 쏘였어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오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침을 긁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침을 긁어낸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카드를 긁어내세요. 그 역으로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약간 휘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툭 긁어내시면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기에 물렸을 때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사망시키게 만드는 곤충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조금 우리에게는 해로우니까 해충이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기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모기 물렸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일본 내염이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언론에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뭐 병원에 찾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거기에 관련돼서 자가 조치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유행 관련된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조치를 좀 취해봐라 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진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진드기 없애내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막 하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로션 같은 거 바르는 것들이 있긴 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 로션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는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까지 기다리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게 된다면 환자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모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기라고 치게 되면 어느 하나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질환이 매개차가 모기일 경우 그리고 그 모기에 여러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물렸다고 하게 된다면 조금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한번 병원 진단을 받아봐야 될까,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서 병원 가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라. 응급실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급실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처에 있는 가정의학과든 내과든 들려서 한 번쯤은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열이 나고 하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오게 되게 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이 악화돼서 돌아오는 병원 진료 보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사전에 미리 보시는 것이 좋긴 하겠죠. 물론 뭐 사전에 본다고 해서 특별한 추가 처치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건 아닙니다. 약 같은 것들 미리 조금 일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처방을 조금 받아봐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6강의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처음부터 해서 이런 응급처치의 필요성부터 응급처치에 관련된 내용들, 법적인 내용들 쭉 진행했었고, 신고, 평가 같은 것들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6강 안에서 모두 다뤄지기는 했지만,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위를 다 하려고 내용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현장에 대한 안전평가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환자의 자세 변경이라든지, 환자 평가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인 것들을 점점 덧붙이시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현장이 위험하다? 굳이 그 현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셔도 충분한 역할은 다 수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현장이 안전됐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환자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평가까지 다 했더니만 내가 어느 정도 처치에 관련돼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는 처치까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상까지 법적인 내용부터 응급처치와 관련된 정의부터 해가지고 교상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러분 해주셔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고만 해주셔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